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왔다 시즌3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형이고요. 저와 함께 진실을 만드는 고정 진행자. 일단 그 젊은 피 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내일 김용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스페셜 게스트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저분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방송 출연을 한 해 못했습니다. 늘 지각 절대 없고 결석 절대 없는 분인데 재판 때문에 어떻게 재판 결과는 좋습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돼서 예. 좀 다들 지치는 분위기. 뭐 아직 1심도 아니고 그냥 검찰 구형이었죠. 네, 결심했습니다. 결심. 결심했고 근데 이게요. 재판 진짜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왜 낙선하고 받는 재판은 죽음.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하신 대전시당 위원장 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대전 서구울 박범계 최고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석 달 지나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대전시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 겸 적폐청산위원장 겸 예.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 겸 법사위 간사는 이제 후임으로 금태섭 의원님이 지금 이제 지명돼서 다음 주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태섭 못 믿겠는데. 왜 그래요? 여기 하여튼 이동현 진행했었으니까 장관은 돌직구해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셨었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나왔을 예. 때. 그 대선 이후로도 계속 바쁘신 것 같아요. 또 예. 보면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간판으로 언론 인터뷰도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맡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예. 더 등장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일수 최민희 후보자 뭐 낙마 관련해서 당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 최고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아침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그 우려를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었고 예. 다만 후보자께서 더 이상 이제 감내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떤 가타부타 좀 후보자의 심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당연히 통과될 거로 뭐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뭐 큰 희망을 갖고 들어갔지만 정말 국민의당 일각에서 그렇게 반대표를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한 실망과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최민희 의원 말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맡고 계신 게 많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한 통속이에요. 그거 맡고 있는 것이 예. 직함만 여러 개고. 그래요? 역시 그러면은 뭐 주말에는 지역구 내려가시고 주중에는 서울에 계시고 이랬어요. 주중에 꼭 한 번은 내려가려고 하고요. 예.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기원래 금요일 날 내려가서 월요일 날 올라오는 거는 꼭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금기원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 전 대표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 금기원래 때문에 진짜 다들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내 표정 그거 일러준다. 금기원래를 안 하면 막 불안해진 거죠 이제. 박지원 대표님은 싫어하시는군요. 최민희 의원님. 아닌데요? 금기원래를 싫어해요. 또 좋아할 건 또 뭐 있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가끔 오시잖아요. 네, 가끔 갑니다. 네. 가끔 이제는 매주 갈 거예요. 아마. 왜? 거기 출마 대전에?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대전에 계셔? 예, 매일 매주. 우리 대전 시민이시구나. 네, 매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처갓집이 다 대전이에요. 대전 다 갑자기 계시고. 표정이 달라지고 비굴해졌어요. 비굴해졌어. 지금 대전에 어떻게 그 숙화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여야 7석 중에 우리가 이제 4석. 4석. 예, 저쪽이 3석. 자유한국당이 3석. 그래서 예, 예. 그 다음 총선엔 그 싹쓸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전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대전시장을 먹었죠. 권선택 시장님 먹었고 표현을 먹었다가 뭡니까? 정제된 아니 표현을 내가 쓰죠.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 일부러? 국정조사 때 한번 뿜은 이후로 우리 제가 이동영 작가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좀 이 작가님 왜 그러세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 박범계 잘하고 네,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왜 먹은 이후로? 네, 먹은 이후로 원래는 이제 3대3 6석에 3대3이었는데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4대3이 됐으니까 시장 그리고 이제 시의회도 우리가 다수당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전이 득표율이 가장 높아요. 서울 수도권보다 높으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예측이 됩니다. 동구는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네, 동구. 동구에 사는. 아니요, 동구에 살아요. 아, 동구에 그분 국회의원 성함. 예, 그분. 누구죠? 이장우? 예. 네, 너무 좀 화가 나서. 사모님이 거기 사시는군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유성구고. 유성구. 우리 예.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 동구에 사셔가지고. 예.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박범계 의원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기 전에 김희수 네.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희수 후보자는 뭐, 어쨌든 결과는 좀 안 좋게 났습니다만, 이제 우리한테 닥친 거는 이제 김명수 또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뭐 사과도 했고, 대통령도 유엔 가기 전에 또 한마디 또 하셨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원내대표도 또 사과를 했었죠? 네.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네.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대표한테 전화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도 뭐 뻣뻣한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예측해 보신다면. 그동안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다른 그 인사 카드와 연계한 것이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했죠. 예. 본인이 사퇴하셨고 그다음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 지금 부동이 됐잖아요. 예. 더 이상 더군다나 박성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자진 사퇴했고 그래서 그 연계를 사실상 걸 명분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님은 지금 저쪽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진보 뭐 이렇게 진보를 뭐 넘어서 네. 뭐 급진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제가 판사 시절에 저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이고. 그러면 추천도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슬쩍 해서 유도를 하시는군요. 재밌네. 김명수 후보자님은 그런 그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그런 판사 모임, 근데 정식으로 등록된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에는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매우 연구 실적이 높은 그런 건데요. 김명수 부자님은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합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보라고 할 수가 없고 중도적이며 온건합리인데 단 하나 남은 게 지금 동성애 문제잖아요. 한 번도 동성애 판결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그 일부 기독교계와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해가면서까지 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법원 공보관이 그러한 이분이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군형법상의 동성애 그 금지 규정 그거 존중돼야 된다. 민법상의 동성혼 금지 규정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성명을 냈거든요. 대법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헌정 체제가 들어서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 체계가 들어선 이후로 대법원장의 그 공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장애투쟁할 때거든요. 우리 민주당 들어가서 표결해 줬습니다. 네. 예, 동의시켜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 이거를 국민의당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없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최근에 그 동성애를 걸어서 기독교의 일부가 움직이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예. 요게 지금 새로운 형태예요. 그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예.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문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데 박 의원님도 한 제가 봐도 뭐 10,000개 이상일 겁니다. 지금도 저 무금으로 해놨는데도 네.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가보면 저도 교회 가끔 다니거든요. 뭐 항상 뭐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희 동네 교회에도 물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그래서 뭐 그 집회도 참여한 교회가 있지만 아닌 교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 기독교계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굳이 자꾸 맞다 하는 거는 새로운 공세, 네. 뭐 정치적 어떤 일종의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있을 수도 있다.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아니랍니다. 아닌데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이 나왔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서울대하고 성소수자 문제 포럼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인사말 하러 간 김명수 거. 회장으로서. 내정자가 회장으로 인사말 하러 갔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견강부회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참고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10수회 이상의 그 포럼과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주제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회장 자격으로 축소한 걸 가지고 동성애 지지한다 뭐 그렇게 올가매우는데 아니 다른 것보다도 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시청하는 그 방송이 중계하는 속에서 아니라고 여러 차례 네네. 했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그냥 속을 확 까집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덕적 결함도 없어 보이고 능력 부족 이런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당의 명분은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편향적이다. 뭐 그렇게 공격하다 칩시다. 근데 국민의당은 그러면 어떤 명분을 삼아가지고 김명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뭐 저를 포함해서 강금실 장관님 또 뭐 여러 인사들 박시환 전 대법관님 뭐 이런 분들을 거명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또 아까 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이 성격을 규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정치적 편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일부 의원들은 아까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한 동성애 예, 그걸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에서. 근데 우리 오늘 국민의당 까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안철수 대표께 했고 추미애 대표가 내일인가 언젠가 만나요. 이 방송 내일 나가기 때문에 내일 괜찮아요. 나가요? 괜찮습니다. 내일 그 결론 끝나고 네. 그러면 하나가 궁금한 거. 그 아까 박 의원도 우리 헌정사상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없었다 그랬는데 예. 만일 공석이 발생하면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첫째 대한민국이 OECD 30개국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을 이제 자처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대외적인 신인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장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존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스톱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 MB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원순 문건, 이 박원순 제안 문건은 사실은 2013년인가요? 불거져가지고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그 우리 문건 아니다, 폰트가 다르다. 네. 그리고 검찰도 그 국정원 말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아예 하지 않은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불거졌고요. 어제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는데 뭐 박원순 시장이 함께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제는 공개 회의였고요.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회의였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을 포함한 지금 국정원의 소위 심리전단과 지금은 또 민간인 댓글 부대 약 48개 팀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형사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를 하고 서울시가 고발을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차제에 이런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국기문란 사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규모와 시간이 3년 이상 했다는 거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는 예. 거. 또 군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장관에게 1일 VIP 보고를 했다는 거. 이런 사인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 네.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비서관,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까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그동안 그 아들이죠. 박주신 씨. 네, 박주신 씨 병역. 병역 비리 있다고 큰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뭐 사실 무근이에요. 병무청, 네. 법원, 다 뭐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 다 아니라고 경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그래요. 네. 어쨌든 국정원의 지시로 있었던 것이고 보니까 그 주신 씨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박 시장의 사돈이죠. 예. 그 사돈 회사 앞에까지 가서 엄마 부대 어버이연합이 나서 그 몇 차례씩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돈 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가 막힌 일인데 예. 이게 박 시장이 지금 고발을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될 거면 그 뒤에 수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수사 촉구를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기존의 윤석열 그 댓글수사팀장이 했던 사개팀입니다. 그건 불과. 그 사개팀의 여론조작건, 심리전단의 여론조작건은 이미 이 원세훈 징역 4년 실형이 나왔고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그 면죄부 판결까지는 아니라도 그 뭐 선처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다는 거는 48개 팀이니까 기존의 4개 팀보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병주가 일단 법무부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수사로서는 잘 된 거고요. 여기고 또 하나는 지난번 사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네. 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 간부들이 이 댓글 부대 그 외곽 팀장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장을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죠. 기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분개해가지고 엄청 네. 이제 깠잖아요. 아니, 깠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면 아, 그러면 아. 박범계 우리 예.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 법원을 까서 예. 깠기 때문에 이번에 그건 모르겠고 영장이 또 발부됐나?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 기각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는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 뭐 가치에 비춰서 증거 인멸 뭐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기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판사님이 오버한 거예요.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런. 그래서 얘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러한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 그다음에 댓글 부대 외곽 팀장들 그래서 하나하나 조역하고 이제 그래서 김관진
또 김효재, 또 남재주는 그 당시 이 박원순 제안 문건 다 거짓말했잖아요. 숨기고 아니락하고 국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압수수색 네. 불허했고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마 이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증거 은닉 혐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가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추선희 사무총장도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 또 어버이날. 아까 우리 이동현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저기 어머니 연합 예, 조옥순 조옥순. 씨. 예, 뭐 그분도 근데 그분은 돈을 받았는데 뭐 적법하게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어쨌든 검찰이 네. 뭐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예, 있겠죠.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병주 단장 이외의 댓글 공작팀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특히 양지회 사건도 그렇고 또 문모 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자기는 줬다고 그러놓고 그걸 횡령했는데 이 공탁했으니까 영장 기각 이렇게 지금 돼서 예. 법원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예. 법원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아, 이제 과도기인데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네. 이미 결론이 났을지도 모를 내일 몇 시에 나가요? 나야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내일 몇 시에 있습니까? 2시요. 네, 2시. 2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현 체제가 이제 여러 평판사들이 지금 전국 법관회의를 만들어가면서 사법부가 변질됐다. 재판의 독립성이 외부로부터를 떤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회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보수적으로 후퇴했다. 네. 예.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최근에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 영장 기각의 흐름은 한번 다시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사법부의 개혁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하는 사법부 개혁이지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의 동력, 개혁 동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원 내부에서도 젊은 판사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요, 그 이 작가 IQ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좀 아까 사법개혁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정말. 아니,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라고. 너무 당연한.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또 고향집이라고 그것도 두둔할까봐. 설마. 정의의 사도세요. 네. 이게 국고 손실 있잖아요. 국고 손실에 대한 형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예, 예. 그 국정원이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국정원법 위반이 더 큰 것 같은데 형량이 국고 손실이 더 높더라고요. 네, 국고 손실죄가 있죠. 5억 이상이 되면 예. 그게 무기징역까지 예, 때릴 수 맞습니다. 있게. 어이, 그걸 어떻게 재판을 받아보시더니 아니 만주 변호사가 되셨군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네. 자, 최 의원님 그리고 지금 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 네. 이제 그 동문서답을 하고 그렇죠. 있죠. 측근발로 나오는 네. 게 이제 정치 보복이다. 네. 정병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병국 왜 의원은 이런지 모르겠네. 은근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은근 아니고. 왜 뭐야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정병국이 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니 놀랐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아니, 우리- 정치보복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한테 논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할 때는 뒷조사를 한다거나, 좀 그 일의 사건이 있으면 그걸 100으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만들거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대개. 근데 지금 나온 이 MB를 향하고 있는 칼끝은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MB가 연관됐다는. 또 블랙리스트 건도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82명의 문화예술계 그것도 뭐 정말 그 국민 배우급 사람들 그다음에 감독도 세계적인 감독까지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역정치 보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국민들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적폐청산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동의가 70% 이상 높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네.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거는 뭐 거대한 범죄를 밝히는 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실질 피해자가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과 원칙이 그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고 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역풍이 문재인 정부에 붑니다. 예. 그리고 박봉계 의원님, 네.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거리,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돼서 과연 MB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뭔 소리세요? 우리가 봤는데. 그죠? 아까 제가 밑으로부터 차근차근 토대를 단단히 해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죠. 국민적 공분을, 저 지역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가서 여쭤봅니다. 뭐 전라도 가서도 물어보고, 부산 가서도 물어보고, 인천 가서도 물어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보다 더 뜨거운 지지를 받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국민적 공분이 높다 그래가지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채로 소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사에 탁 한 건씩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게 헛방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주변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결정적 시점에 네.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됐어요. 처음에는 방송 시작할 네. 때 약간 적응하시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뭐 2시간 하실 태세입니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진도. 오자마자 계속 피곤해 쩔은 얼굴로. 근데 이제 환해지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화내시죠. 네, 다 최민희 효과입니다. 이동형 효과 같아. 적폐청산위원회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한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들에 연속돼서 이게 쌓인 적폐라는 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농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죄를 지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국정농단의 원인이 국정농단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예. 이것은 뿌리 깊은 제도적 문화적 원인이 있는 거다. 그게 적폐거든요. 네. 그 적폐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반민특위도 실패했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이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드물어서 예. 이번엔 한번 성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할 겁니다. 네. 해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네. 박범계가 위원장이라. 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취자들 당원 여러분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달라는 촛불 염원.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혁명이 아닌 개혁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명예혁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명예혁명의 완수는 저는 적폐청산을 통한 제도 개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열망이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폐청산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연예를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90% 이상이 다 비리로 깜짝 합격했다. 놀랐어요. 강원랜드는 보통 이제 뭐 좀 아는 사람 넣어도 뭐 한두 명 많아요. 한두 명이지. 그렇지. 많아요. 서너 명인데 이건 무슨 그리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고 네. 우리 이런 뉴스 들으면 우리 청년들 정말 좌절할 텐데. 좌절하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이래서 그러면 법사위원장 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퇴 공방이 여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제가 어제 표현을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타당이긴 하지만 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 저랑. 근데 어쨌든 5년 이상 참 최민희 의원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참 이런 울타리 내에서 어쨌든 뭐 미운정 고운정 들은 건데
저는 이 강원랜드 채용비를 보면서 여기에 관여했던 소위 권력자, 이분들이, 이 권력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채용집을 포함한 간부들, 또 산업부 기관도 있고요. 또 도의원 이렇게 등등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정권의 영구집권을 저는 상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큰 짓을 그렇죠.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우리는 간이 작아서 아니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짓 못해요. 아니 그래도 한두 명은 좀 우리도 괜찮은 사람은 좀 예. 자격이 그런데 되면 해야죠. 이거는 무려 규모가 수백 명. 상상 초월이에요. 95% 6%가 네. 다 부정청탁자였다는 그런 근데 얘기거든요.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냐고 강원랜드가. 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백혜련 의원님이 일단 한번 질렀고 그 다음에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태가 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원이잖아요. 모든 법안이 다 오고 또 검찰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고 어느 자리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내일 기준에서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수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권성동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공정하다는 얘기를 할 들을 수가 없을 수가 거 없죠.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여당 완강하게 아, 안 사실 된다고? 무근이라고 하겠죠. 사실, 표정까지 예. 제가 다 상상. 나 고발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이랬는데 뻔뻔하시네. 이동현 작가님이 고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법사위는 그럼 우리가 다시 못 갖고 오나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죠. 운영위원장도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좀 가져와야 돼요. 네.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법사위원장이 틀어버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지켜보기라고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2부에서 여전히 박봉계 의원 모시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마음먼저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지금 방미 중이고 어제 우리 방송 시간은 엊그제가 되겠네요. 미국의 국제 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시상식에 참여해서 수상 소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네. 이 촛불에 네. 대한 세계적인 인정, 이런 요지의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얘기하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진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또 보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상했다면 어떤 연설이 나왔을까. 그건 뻔하죠. 최순실이 써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유엔 총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북한 유엔 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강경 발언을 여러 번 원래 했고, 했으니까. 꼭 하고 나면 내부에서 또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던지기 대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CNN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즉시 논평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우리 정부도 부담이 없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북핵 위기 안보와 관련해서 또 지금 국방부 장관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좀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송영모 장관께서 어제도 사실 법사에 나와가지고 제가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주의 경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솔직하더라고요. 쿨하게 조심하라고 주의 받았다고 안보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이 솔직담백한 성격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 한 나라의 국무위원, 장관이 되면 그 자리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라는 거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그 어떤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무적 국가 운영에 대한 틀 안에 있는 존재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 소신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전부로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자칫하면 부조화와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장관의 그런 캐릭터를 뭐 좋게 보면 솔직 담백, 뭐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다 할까? 근데 약간 표현상의 그런 기술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즐기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동안 봤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참모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말씀에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고언 삼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용하려고 또 야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안보실장, 뭐 안보특보, 국방장관 다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거죠. 야당은 그렇게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송영무 장관 그 부분에서 지금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800만 불 대북 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UN. 예. 국제기구 중에 유니세프나 뭐 그런 이제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걸시가동, 그 다음에 북한의 임산부인데 영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말 극빈층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9월까지 보면 미국이 100만 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지난해 1월까지 했다가 네, 있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하면서 그 뒤에 중단됐던 거예요. 중단된 거고 기본적으로 있어 왔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인도적이고 지원의 타겟에 정확하게 꽂히는. 예, 현물 지원이에요. 네, 정확하게 꽂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뭐 군수 쪽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0%도 없는 예, 1%도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저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보수적인 야당에서 대북 퍼주기의 일환이고 뭐 이렇게 그 색깔 공세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다릅니다. 오늘도 유니세프가 북한에 긴급 구호 지원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돈 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산하기가 요청한 거고 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스위스, 스웨덴, 뭐 프랑스까지 다 하더만요. 뭐. 네, 스위스도 300만 불 했고요. 러시아가 300만 불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700만 불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800만 불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한반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좀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독자적으로 말한 거는 그거는 진짜 곤란한 겁니다. 뭐 일각에서 정부 내 매파 비둘기파가 부딪힌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거는 뭐 매파 비둘기파는 뭐 어느 정부에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고요. 조율이 안 돼 특히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게 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사실 저도 보기에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불안하셨을 텐데 확실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도 없어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고 압박과 제재 국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신 뒤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네,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북핵에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이 여러 차례 지금 오보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도 이상한 그렇죠? 오보까지. 뭐 냈죠. 트위터 오보 번역 사건도 있었고 네, 네. 일본 언론 그 바로 받아쓰는 거 그것도 역시 오보 사건도 있었고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설마 의도적일까요? 아무리 언론이 그래도 이런 국익과 직결되고 한반도 위기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SNS가 발달됐고 뭐 우리 같은 팟캐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시정돼요. 예, 즉시 시정된다는 거. 네. 그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뭐 어렵게 우리 광고가 많군요. 당원 모집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 받으면 흥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안 광고를 받습니다. 안 받는 예, 거. 당원 모집 광고만 합니다. 예. 예, 박봉기 의원 어렵게 모셨으니까 공수처 얘기 좀 해보도록 그렇죠. 합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 공고안을 발표했고요. 그 공고안을 보면 뭐 슈퍼 공수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뭐 옥상옥이다, 뭐 특히 자유한국당. 저는 박범계 의원님 안 보고 예. 야 진짜 문방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 박범계 의원 안에만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우하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법무부 안에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탄생을 했죠.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일종의 그 자문의견입니다. 건의안이죠, 권유안. 근데 요 권유안을 법무부 장관이 100% 다 승인할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수정을 해가지고 법무부 안을 만들 건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저께죠.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전부 다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기존은 동의하지만 몇 가지 좀 손을 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부안으로 법률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냐 네. 아니면 그냥 국회에 대한 권유안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이 건의안의 내용은 뭐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나 양승조 의원님 또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와 대상을 왕창 키워놨습니다. 예.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 안에는 이 공수처 검사 한 20명을 최대 규모로 했는데 이거는 70명 아니 50명까지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크고요. 사무처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한 70명 한 전체 120이 한 2명 정도 규모인데 네. 왜 이렇게 키워놨을까? 제 생각에는 한인섭 교수님을 포함한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안을 최대한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빠이 예. 진짜 이빠이 진짜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고 이 속에서 국회가 좀 밀당을 해서 현실적인 안으로 수렴해도 좋다라는 그런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은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부 계획 아닌데 네네. 그 실제로는 이 공수처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예. 또 국회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당은 이용주 의원은 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체는 공수처 찬성이고요. 바른정당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기조는 찬성이지만 바른정당을 대표해서 국법사위에 와 있는 오신환 의원은 수정안 예를 들어서 수사 기소를 좀 분리하는 쪽의 의견들을 좀 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우리 권유안 제안이나 그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유안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져가는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놓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절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5분의 3 정도만 합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차적으로 강행하는 건 또 반대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정쩡한 그런 바른정당의 태도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그 반대 논리를 들어보니 이게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요게 사실은 핵심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수사 대상에 헌법기관이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논의 과정에서 혹시 공수처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이고. 아니, 네, 아주 엄청난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냥 훅. 우리 훅 던지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런
어떤 제 내심의 생각을 밝히는 건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을 처음 만들 때 이런 거 뭐하러 만드냐. 이런 무슨 저 상설특검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뭐 이런 특별감찰관 만들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이거 아무것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뭐 세금이나 축내는 이런 무의도식하는 기구가 뭐가 필요하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용히 감찰해가지고 결국 우병우에 관한 것 뭐 등등 뭐 청와대 수석에 관한 것 다 감찰해가지고 예. 그것이 지난번 국정농단의 일종의 발화점이 됐어요. 네, 네. 모든 기구는 만들어 놓으면 쓰임새가 있습니다. 모든 기구는. 그래서 저는 큰 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돼서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거든요. 이 정말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금 규모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이번에는 좀 시범적으로 통과를 시켜놓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우리 당원 우리 지지당원들 보통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지지한 당원님들, 우리 지지자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것만 고집해가지고 우리 옛날 국가보안법.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머리에 그 딱 나오시죠. 떠올랐습니다. 7조하고 5조. 네. 그 고무 찬양 뭐 이런 거, 뭐 이적 표현 소지 뭐 그것만 빼고 이런 것만 해도 예. 악용의 소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 싸우다가 전면 폐지 쪽으로 전략 방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일부 개정도 못하고 네. 지금은 오히려 더 거꾸로 후퇴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네, 오늘 네. 핵심적인 제 처음으로 드리는 아, 네. 예. 이거 보십시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협상해야 됩니다. 유연하기까지. 예. 좋았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좋대잖아요. 공수처에서 어쨌든 검찰은 뭐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입니다만 속으로는 엄청 반발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예. 국회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뭐 후배 검사, 선배 검사, 동료 검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로비 아닌 로비를 받을 텐데 그런 조직적 반발은 어떻게 걱정 안 하십니까?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있고 20년 된 이 과제거든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여정부 때는 정부안으로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이유는 역시 검찰의 조직적 어떤 그 반대. 로비가 있었고 네.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 수사가 많이 있었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저 검사 출신 의원님 중에 백혜련 의원님, 뭐 이런 의원님들 아주 공수처 필요하다고 조홍천 의원님, 또 우리 저 이번에 제가 법사위 간사 넘겨받는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꽂혀 있는데 이 저 공수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서 입장이 바뀌었군요. 뭐 당론이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아니요, 이미 금태섭 의원님은 공수처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잖아요. 자긴 생각이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근데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는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이 일부가 마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이 좌우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야당 탄압용으로 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옥상옥 제2의 검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이 공수처는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이제 누가 되냐가 중요한데 누가 일단- 임명하냐, 그렇죠. 누가 되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공고 아닐 뿐이니까 네. 뭐 국회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공고는 어떻게 됐어요?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게 돼 있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회 내에 7인의 추천위원회를 둡니다. 별도에. 예, 별도로. 그건 제 안하고 똑같습니다. 이 권유안과 제 법안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에서 뽑은 교섭단체들이 뽑은 4명 해서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이 권유안은 2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후보로. 요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있죠. 저는 단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 이렇게 요점은 다릅니다. 형식적.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요. 청문회는 뭐 대체로 동의가 될 예, 것 다 같고요. 하도록. 근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느냐. 예, 이게 그건 차이가 쟁점인데 진짜 반대입니다. 예, 저희 제안에도 그렇고 예, 동의 권유안에도 절차. 법무부 권유안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정치인이나 혹은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해왔잖아요. 뭐 제보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인지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이 알고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아주 되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장 핫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세니까
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잃은 검찰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수사 우선권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에게 각 수사기관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시작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공수처장이 그거 넘겨. 예, 이첩해 하면 넘겨야 되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처분, 즉 이거는 영장,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처분 수사에 들어간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도가 나간 거는 그냥 거기서 하라. 하는 아주 절묘한 그 숨구멍이 있네요. 예, 숨구멍. 네. 저 표현 좋습니다. 예. 어머, 완전 요새 예. 그 박붕계 이후로 예. 단어에 아주 사실 내가 아까 예. 살짝 지나갔는데 우리 빨리 지나가라는 걸 빨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빠스. 저게 무슨 말이야? 아, 빨리 패스하라 이런 뜻인가? 맞습니다. 숨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항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하고 확연히 달라질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의 어떤 검경 수사하고 달라질 점? 기본적으로 지금 왜 공수처가 검찰 개혁 아니냐, 예. 그 1호 개혁 아니냐, 그것은 검찰이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과 뭐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대통령 권력, 청와대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권력형 비리에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아까 강원랜드 사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검찰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이게 안 불거질 수가 없는 사건인데 숨겨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로부터 또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권한을 일부 가져가서 만들어지면 소위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두를 낼 여지가 없고 검사들 스스로도 그동안에 여러 독직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부패 예. 사건들. 네.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뭐 이게 중앙일보에서 크게 터뜨렸는데 이게 오버란 얘기도 있던데 뭐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했다. 핵잠 추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와대는 또 아니냐고 그러던데. 결론은 났나요? 이런 건 그냥 아닌 듯 긴 듯 뭐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들 관심 있는 게 핵잠을 하면 플루토늄 뭐 그런 거 예상은 그거를 몇 g까지 허용받아 이런 댓글까지 올라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워낙, 지금 예.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 너무 전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에는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뭐 핵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네. 그죠? 그러지 않아요? 네. 일단 핵무장이라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핵 개발해가지고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핵무장을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에서부터 한때 우리나라에 배치됐다가 미국 본토로 가져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과 핵잠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NPT 탈퇴하고 핵무장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미국이 그건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예. 협의 없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는데 핵무기 만들어 봐야 예. 마지막 최후 버튼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의 급진적인 주장 중에 지금 최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NPT를 탈퇴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거는 궁극적으로 반미입니다, 반미. 반미고 종북입니다. 예, 반미고 종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보고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독자 외교 노선 하면서 무슨 북한과 가깝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하고 똑같은 길을 가자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북입니다. 그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은 모르시겠는데 지금 밖에서 예. 보좌관님이 사색이 돼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저를 쪼르고 있어가지고. 이정아 네. 저 비서 또 자기 얘기 또 엄청 부끄러워하네요. 저분은 뭐 말씀하실 게 마지막으로 다 있으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다 아주 지금 했네요. 속성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서. 엑기스만요. 아까 네. 공수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대통령은 왜 안 넣으셨어요? 그 얘기 하세요.
현직 대통령 네, 뺐어. 근데 너도 별 이 법안을 만든 시점이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넣는다고 예. 대통령은 엄격하게 수사 기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지되니까. 네. 재직 재직 중에는 이제 저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네. 뭐 쉽게 할 수는 없죠. 뭐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네. 넣나 안 넣나 그래요. 사실은 뭐 그런데 마음을 잘 보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뒤늦게서 여기서 끝내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남경필 지사 아들 문제가 커져가지고 지금 직구죠.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그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무슨 아들 성인 아들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퇴? 도지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신제가 이게 해야 된다. 야당 만약에 우리 당에 누군가 그랬으면 야당은 사퇴하라고 수신제가 하는 벌떼 관점에서 남경필 지사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네, 있죠. 네, 네. 그 정도만 얘기. 그 정도만. 예. 아 근데 또 같은 정치인으로서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자식 교육은 참 힘든 것 같아서요. 참 내 마음대로 안 어려워. 되잖아요, 그거. 누구도 자식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미성년 아들이라면 그러나 다만 못 키운 마약을 저렇게 하고 군대 때도 그런 건 그건 참. 김무성 아들도 그랬잖아요. 아, 김무성 그거 사위지, 김무성 사위. 예. 이게 주로 그쪽의 주로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다음에 예. 좀 덜 시간 좀, 바쁠 때. 한 2시간 내주세요. 네, 2시간 해서 그 유머 감각까지 좀 마음껏 뿜어보십시오. 근데 한 번에 다 털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6월 달부터 나와달라 그랬는데 지금 9월 석 달 만에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자주 한 오늘 달에 한 아주 번씩.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 속마음도 들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출연해서 대단히 예, 감사하고. 두 분 아주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